최근에 한 고객사에서 기존의 대형 장비를 초대형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하드웨어를 신규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이퍼스레딩 키지 않고 80코어 메모리 256GB입니다. 이 장비의 SQL 서버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2008에 관련된 R2에 관련된 이슈들, 이런 몇 가지 얘기들, 실제로 저희가 현업에 갔을 때 저희가 보는 시스템 운영 상황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QL 서버의 장비나 혹은 SQL 서버의 구성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또 우리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들이 저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듯이요.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 SQL 언플러그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이야기 몇 가지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SQL 서버 전문 컨설팅 회사인 SQL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이 좀 여러 가지인데요. SQL 서버 컨설팅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VP는 2002년 4월부터 지금 현재 11년 차 활동하고 있고요. 강의는 뉴호라이즌 교육센터 전임 강사로 있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글로벌 IT 교육센터 1년에 한두 번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3일짜리 튜닝 과정이 열려요. 부산에서. 예, 그래서 오전에 죄송합니다. 하루 동안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광안리 밤바다를 바라보며 회를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내려오십시오. 예, 제가 회를 사드립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몰려오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살림이 어려운 관계로. 네. 그 다음에 지필은 최근에 MVP 딥다이브 2권 공동 지필 참여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명 왕눈이 SQL 비가이즈 시스템 숫 개발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왕눈이 처음 소개해드렸던 게 2년 전 언플러그드 1회 행사 때였습니다. 예, 벌써 버전 3가 됐습니다. 예,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밖에 있는 저희 부스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아 MVP에 처음 선정된 게 2002년 4월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MVP를 10년 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2002년도에.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미 10년 MVP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MVP를 한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겪을 것이며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MVP라고 하는 것이 10년 뒤에 이제 제 목표가 됐었던 거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아시아 최초의 MVP, 10년 MVP 중에 한 명으로 됐습니다. 예, 뭐 이쯤 되면 박수 나와야 되는데. 네, 설마 대본에 써놓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아주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10년 뒤에 제 모습은 10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입니다. 적어도 제 기준으로서는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상상만 했던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 세계 56명의 SQL 서버 MVP들이 집필한 책입니다. 작년 말에 나왔죠. SQL 서버 MVP 딥다이브 2권이고요. 이 책에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2대1의 경쟁률을 뚫고요. 이게 저한테는 정말 상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고요. 제가 이 책의 저자로 선정된 것 자체도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챕터가 실릴 때까지의 그 과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제 챕터가 저렇게 책에
일부로 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책은 저희 집에 가보로 책장 안에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이 책의 번역서가 곧 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번역자 중에 한 명으로 또 이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됐죠. 뭐 이런 상황이 좀 있나요? 꼭 먹고 알 먹고 일타 이피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번역료는 다 기부입니다. 이 책도 기부고요, 번역 수석도 기부입니다. 그래서 한글책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만간 만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제가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계신 김은주 PM이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이 책의 총괄 에디터인 케일런 딜레니가 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챕터 에디터인 브래드 미키도 제가 전혀 예상 못한 도움을 줬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그 영작에 대한 감수를 받아서 보내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브래드 미키가 그걸 다 해줬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요. 제일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제가 이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신 저희 회사의 정원혁 대표이십니다. 1차 영작 작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사장님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네 분한테는 제가 다 물질적인 보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물을 사서 한국 기념품이요. 저 그거 잘하거든요. 미국에 갔을 때 다 선물을 줬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선물빨이 통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애틀에서 패스 2011 행사가 열렸었고요. 그 중간에 이틀 동안 2시간, 총 1시간씩 저자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해서 사인만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A4 용지를 버렸고요. 제일 큰 걱정은 누가 나한테 사인을 받으러 올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지나친 고민이었습니다. 사인 시스템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렬로 쭉 줄을 서가지고요. 각 챕터의 저자한테 다 사인을 받는 거였습니다. 아마 제 평생 할 수 있는 사인 양을 전날 한두 시간 동안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팔이 아파서 막 그냥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굳건하게 한글로 사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한글이다. 내 이름이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저 사람들 틈에서 제가 같이 서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한테 저렇게 사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MVP 10년 넘게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도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나 미국에 가서 SQL MVP들 모임을 참석을 하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낯선 자리,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어주거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다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한 해 두 해 경험하다 보니까 비싼 돈 내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해 가면 무조건 가서 말 걸고 아는 척하고 온라인에다 막 글 올리고 나 거기 못 찾아가 알려줘 막 그러고 그렇게 막 도전을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 둘 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에 가면 여기는 내가 있어도 될 자리, 그만큼 친숙해지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이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한국에 SQL 서버 MVP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같이 이런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런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재능 기부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더 많은 MVP들이 나올 수 있게끔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성대중 수석도 이제 MVP가 됐고, 또 최근에 한 분이 또 새로운 시퀄 서버 MVP가 됐습니다. 근 3, 4년 내에 처음 생긴 시퀄 MVP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여러분도 MVP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그 낯선 자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MVP에 대해서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사담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SQL 서버 2005, 2008의 이슈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SQL 서버 설치 전후에 고려사항과 구성 튜닝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대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특히 64비트의 스탠다드 에디션을 쓰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하고 난 이후에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비포 애프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중요 이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사는 윈도우즈 서버 2008 R2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SQL 서버는 2005입니다. 이런 케이스 많으시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용어 몇 가지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워낙 용어들이 틀려서. 문서에서 CPU라고 표현을 하면 하이퍼스레딩을 포함해서 논리적 CPU로 얘기하겠습니다. 즉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에 보이는 그 CPU요. 그리고 코어라고 하면 소켓에 들어있는 실제 물리적 코어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저희끼리 약속. 장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CPU는 당연히 가장 최근에 프로세스로 들어가고요. 현재보다 더 많은 코어를 가져갑니다. 이전에 몇 개였냐면 32코어였습니다. 80코어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클락 속도가 낮습니다. 메모리는 워낙 대용량의 분석용 쿼리가 많은 시스템이라 메모리를 대량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이 얼마였냐면 64기가. 256기가 갔으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갔겠죠. 스토리지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토리지는 훌륭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80코어입니다. 대충 80코어로 보이시죠? 저기다 하이퍼스레딩을 키면 160 CPU가 됩니다. 물론 안 킵니다. 이 고객사는 하이퍼스레딩을 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실제 메모리를 보시면 환산하면 256기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SQL 서버를 설치만 했지 아직 업무를 마이그레이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스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메모리 14.2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저 도대체 누구야? 누가 14기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범위는 뒤에서 밝혀집니다. 자, 이제 CPU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SQL 서버 2005와 2008에서 지원하는 프로세스 수, CPU 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답해 줄 수 있는 분. 네. 알겠습니다. 문서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원하는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SQL 서버 2005가 나왔을 시절에 설마 이 정도 사양의 하드웨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OS가 지원하는 최대값입니다. 안타깝게도 64 CPU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커널 자체가 저기에 맞춰져서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저희가 쓰는 건 윈도우즈 서버 2008 R2. 2008이 아니고 R2입니다. 2008 R2부터 256코어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저게 가능한 이유는 프로세스 그룹 혹은 커널 그룹이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적 그룹 개념을 프로세스에다가 도입을 했기 때문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 2008 R2부터 256코어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버전에 따라 또 틀리죠. 윈도우즈 서버를 어떤 버전을 쓰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소켓 수 등등이 틀려지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하시죠. 고객사에 가보면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누마로 쓰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반 이상이십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장비들의 CPU 아키텍처는 누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경향은 소켓 하나당 누마 노드 하나씩의 성향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하드웨어 벤더들 장비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장비는 총 8개의 소켓입니다. 그러면 8개의 누마 노드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한 소켓당 코어가 10코어입니다. 10코어짜리거든요. 예.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메모리가 256기가이면 각 누마 노드당 얼마씩을 잘라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나누기 8로드를 해보시면 대략 한 누마 노드당 32기가씩을 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32기가에 CPU 10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10코어니까요. 한 누마 노드당 10개의 CPU면 각 CPU당 결국 대략 3기가씩을 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저기다 하이퍼 스레딩을 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밑에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노드 0번부터 마지막에 7번까지이고요. CPU 각각 0번부터 9번까지 해서 총 80개 CPU입니다. 8개의 노드에 노드당 각각 10개의 CPU씩.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CPU 장비가 누마 아키텍처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가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QL 서버나 윈도우즈는 누마 아키텍처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끔 아키텍처가 구성이 돼 있고 그걸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컨피그레이션을 맞춰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디폴트로 쓰시면 그만큼 낭비라는 얘기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떤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쓰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윈도우 서버 2008 R2부터 이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누마 노드를 합쳐서 하나의 논리적인 그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림대로 하자면 8개의 누마 노드로 하나의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 한 누마 안에 4개의 소켓이 들어있고요. 듀얼 코어라고 가정을 하시면 결국은 한 누마에 8CPU를 가지는 거죠. 정확하게 8개의 물리적 코어가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8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누마가 8개로 그룹핑이 되면 한 그룹당 최대 64개의 CPU를 가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 프로세스 그룹이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총 256개 CPU를 지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윈도우 서버 2008 R2 이상을 쓰시게 되면 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심지어는 작업 관리자만 띄우셔도 저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안타깝게도 고객사는 SQL 서버 2005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2005인데요. 2005를 설치해서 서비스 스타트하면 에러 로그에 저런 메시지가 띄킵니다. Detected 14 CPU. CPU를 4개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40개밖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개는 어디 갔나요? 되는 거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간단한 상황이 아니죠. 80코어짜리 장비를 갖고 왔는데 SQL 서버가 40개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죠?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고생을 좀 했죠. 윈도우즈에 있는 부팅 고급 옵션에도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수가 40개로 인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그룹은 CPU를 균등하게 나눠서 최대한의 CPU를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한 누마 노드당 최대 64개까지 못 가는데 코어가 80개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프로세스 그룹을 2개를 만들고요.
각각 40개씩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윈도우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SQL 서버 2005, 2008은 저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룹 중에 하나만 인지를 하고 SQL 서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룹 제로 혹은 어떨 땐 그룹 1으로 들어가서 SQL 서버가 올라갑니다. 특정 그룹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바뀝니다. 어떨 땐 제로로 올라갔다가 어떨 땐 1으로 올라갔다가. 예, 테스트 해보면 재밌습니다. 바로 저 개념 때문에 SQL 서버 2005나 2008이 CPU를 40개밖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예. 저렇게 되기까지 아주 많은 자료 검색과 전 세계 SQL 서버 MVP들에게 질문을 하고 아주 고생을 좀 했습니다. 윈도우즈에 보면 저 명령 있죠. 아마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팅 구성, 데이터 저장소 편집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혹은 컴퓨터 관리자로 들어가셔도 되죠. 저기에 보면 재미있는 옵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그룹 사이즈란 옵션을 주면 한 그룹에 몇 개의 CPU를 할당을 할 건지 최대 CPU를 배정할 수도 있고요. 맥스 그룹이라는 옵션을 쓰면 최대한 더 많은 그룹을 만들어 주도록 요구하는 옵션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프로세스 그룹에 계속 프로세스가 올라가게끔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서버에서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저런 명령들과 옵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 조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도 해당 하드웨어 벤더에서 바이오스 레벨 조정을 하면 10코어가 아니라 8코어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개 소켓에 8개의 CPU, 8개의 코어로 최대 64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그룹 하나만 잡히고요. SQL 서버 2005에서 64개의 코어를 다 인지해서 지금은 잘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16개의 코어는 저축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깝죠?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64코어를 초과하는 시스템을 쓰고자 하시면 반드시 SQL 서버 2008 R2나 그 이상을 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워낙 흔치 않은 케이스라 주변에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사실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기를 보도록 하시죠.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sys 인터널이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거 써보신 분들 계시죠? 윈도우즈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SQL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 sys 인터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틸리티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 하나 이 코어 인포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냥 커맨드 상에서 실행을 하면 저런 정보를 알려줘요. 코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상화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고 소켓은 어떻게 되고 누마 노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마의 노드당 액세스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로세스 그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텍스트로 뿌려줍니다. 제가 그걸 이제 그림으로 캡처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각 소켓당 소켓 제로부터 논리적인 프로세스가 8개씩이 할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 보시면 각 누마 노드 제로부터 시작해서 8개의 프로세스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설치 전후 고려사항 SQL 서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셨다가 돌아가셔서 비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윈도우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008 R2 윈도우즈 전원 관리 옵션이 있죠. 저 옵션 어디다 놓고 쓰시나요? 당장 노트북만 생각해 보셔도 아실 수 있죠. 윈도우즈 7 이상 쓰시는 경우에 SQL 서버 전용 장비이고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면 고성능 옵션을 쓰시는 것이 공고사항입니다. 10에서 30% 이상의 성능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이미 자료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윈도우즈만 바꿔서는 안 되고요. 바이오스 설정하고 같이 맞물려 가셔야 되고 바로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시죠.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윈도우즈 서버 2008 R2에 보면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게 저 코어 파킹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말 그대로 일 안 하는 CPU는 파킹시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전원 차단시키고 전기료 아껴 쓰자, 이 개념이죠. 가상화형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저걸 처음 듣고 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원 관리 옵션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 코어 파킹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라는 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테스트된 결과나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전원 관리 옵션을 고성능으로 두시면 코어 파킹은 자동으로 디세이블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다가 할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각 하드웨어 벤더사에서 바이오스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옵션 설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적절하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텔 터보 부스트와 같은 옵션들이죠. 예. 하이퍼스레딩은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대부분 하이퍼스레딩 이제 키고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걸 쓸 거냐 말 거냐라는 건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시고, 서버에 인터페이스되어 있는 어떤 하드웨어 또 다른 장비들을 쓰신다라고 하면 저 전원 관리 옵션이 외부 장치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전원 관리 옵션을 튜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모른다라고 하시면 하드웨어 벤더사 혹은 그 설치했던 기술 지원 쪽에다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쪽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고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되셨죠? 예,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역시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대용량 메모리, 64비트 메모리 시스템을 쓰시는 한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윈도우즈 쪽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모리의 페이지 잠금이라고 하는 권한에다가 SQL 서버 서비스 계정을 등록해주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 메모리 잠금이라고 하는 퓨처를 써서 SQL 서버가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저게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는 걸로 이미 사례로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SQL 서버를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쓴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스탠다드 에디션 쓰시는 고객사 가보면 저게 전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스탠다드 에디션 쓰시는 경우에는 저것만 가지고는 하셔도 안 되고요. 서비스 팩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추적 플래그 하나를 더 켜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맞춰주셔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예,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라지 페이지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기 위한 추적 플래그 83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윈도우즈에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어드레스를 변환하는 작업을 할 때 기본 단위 메모리가 아니라 좀 더 큰 단위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CPU나 기타 들어가는 부하를 줄여주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료상으로는 5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걸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SQL 서버 전용 장비에 64비트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대용량 메모리를 쓰신다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예. 문제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QL 서버 서비스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메모리를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비스 스타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보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비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얼마가 걸렸냐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 1분 정도밖에는 안 걸렸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00 서버 R2에서는 저 부분이 향상이 되었고 예전에 버그들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고객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이 옵션 쓸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객이 이제 너무 많이 가지신 거예요. 80코어에 256기가니까 한 5에서 10% 정도는 별로 이렇게 성이 안 차시나 봐요. 그 정도는 안 써도 돼요. 그냥 두시죠.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적용을 못했습니다. 예, 고객이 좀 빈곤하시면 10%요? 이럴 텐데 너무 풍부하시다 보니까 예, 언젠간 써볼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 워커 스레드 역시 중요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워커라는 이름의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는 윈도우즈에서 SQL 서버가 일을 하는 기본 단위이죠.
그리고 맥스 워커 스레드는 SQL 서버가 최대한 만들어줄 수 있는 스레드 숫자입니다. 디폴트로 SQL 서버 서비스가 스타트될 때 CPU 수에 비례하게 자동으로 맥스 워커 스레드가 설정이 됩니다. 컨피그레이션은 제로로 되어 있지만요. 그런데 저 맥스 값을 미리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 512 더하기 64 빼기 4 곱하기 16 하면 1472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64 CPU 시스템에서 SQL 서버가 만들어줄 수 있는, 죄송합니다, SQL 서버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최대 스레드 수는 1472개입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더 조정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저것만 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맥스 서버 메모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 맥스 서버 메모리를 계산하는 공식상의 워커 스레드 숫자가 변수로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대용량 메모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맥스 서버 메모리를 설정을 하시죠. 예, 그러나 아무렇게나 설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공식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지정을 합니다. x64 머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물리적 메모리에서 나머지를 차감하는 형태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빼야 될 게 OS 최소 2기가 이상,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SQL 서버가 사용하는 스레드 총 수의 각 스레드당 2메가씩 의 메모리만큼은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메모리 영역은 버퍼풀 메모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쪽에서 할당되는 메모리 영역들이 있죠. 확장 스토드 프로시저 DLL이나 OLEDB나 혹은 단넷CLR과 같은 것들은 SQL 서버 외부 프로세스에 의한 메모리 영역이기 때문에 쟤네들도 고려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장비에서 돌아가고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겠죠.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라든지 하는, 혹은 뭐 백업 솔루션을 쓰신다든지, 심지어는 SQL 서버에 IIS 웹서버도 설치되어 있고 컴플러스도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저쪽 와스 장비가 앞에 하나 있는데 걔가 페일오버 될 때 DB 서버로 페일오버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것만큼 또 빼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들이 이제 가만히 돼야 되는 거죠. 저게 이제 기본 공식이고요. 저기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반영하는 작업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256기가일 때는 얼마가 빠질까? 그렇죠? 수십 기가 빠집니다. 네. 그 다음에 80코어짜리 장비를 쓴다면 이것이 역시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맥스롭 옵션이요. 말 그대로 한 쿼리에서 한 연산자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최대 병렬 처리 값입니다. 예를 들어 맥스톱이 4다라고 한다면 쿼리에서 테이블 스캔을 하거나 인덱스 시크를 한다면 그 연산자가 스레드를 여러 개를 갖다 쓸 텐데 한 번에 쓸 수 있는 최대가 4란 뜻입니다. 그 쿼리 전체를 다 합치면 4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되는 거고요. 최소 더하기 1 이상의 워커 스레드가 소비가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맥스톱의 3배 이상도 워커 스레드가 소비가 됩니다. 그럼 80코어짜리면 한 200~300개의 스레드가 한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돌아간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는 저 옵션의 기본값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80코어 머신에 저 옵션을 제로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거거든요. SQL 서버 병렬 처리 공부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병렬 처리를 할 때 SQL 서버가 CPU를 몇 개까지 쓸까요? 라는 거. 제로로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기본적으로 SQL 서버는 64개까지는 다 갖다 씁니다. 예, 문서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테스트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80코어짜리 생각 안 하고 64코어라고 본다면 64코어를 다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CPU를 썼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쓰시는 쿼리 중에 64개의 CPU가 한꺼번에 필요한 쿼리가 몇 개나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건 무슨 뭐 BI도 아니고 DW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 빼고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시죠. 순수 OLTP 시스템, 대표적인 게
게임 쪽입니다. 날아오는 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밖에 없습니다. 예. 뭐 통계 작업도 안 하고 분석도 없고 리포팅도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의미의 OLTP 시스템이면 맥스톱 1로 갈 수 있습니다. 병렬 처리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올랩성 시스템이 병행된 상태다. 그렇죠? 업무 쪽에서 뭐 월 단위로 통계도 뽑고 분석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쿼리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적절한 숫자의 맥스톱을 고려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 이걸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요구사항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개별 쿼리에 대해서 맥스톱 힌트를 쓰십시오. 어차피 SP 컨피규어 서버 옵션이 기본이고요. 맥스톱 힌트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조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스레딩 얘기하도록 하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딱 보면 압니다. 이거 하이퍼스레딩 키신 거죠? 여쭤보면 모르겠는데요. 예, 이렇게 대답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아니면 이제 하이퍼스레딩 킨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PU가 24개인데 메모리가 20기가예요. 뭐 이상하죠? 이건 어디서 나온 밸런스지? 예, 그러면 이거 하이퍼스레딩 키신 거구나. 뭐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요. 그냥 뭐 차트나 이런 수치만 봐도 이거 하이퍼스레딩 키신 거죠? 라고 하는 걸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80코어인데 하이퍼스레딩을 키면 160 CPU입니다. 처음에 당연히 켜진 상태였죠.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해서 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80코어도 충분하신데 160 CPU까지. 앞서 보셨던 메모리 계산을 고려를 해보시면 누마 노드당 10코어를 갈 거냐, 누마 노드당 20코어를 갈 거냐라는 건 저 256기가의 메모리를 어떻게 쪼개 쓸 거냐라는 부분에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많은 CPU가 필요하냐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CPU 평균 사용률이 8%대입니다. 예. 그러면 워커 스레드가 더 많이 필요해서 CPU를 더 많이 늘려줄까요? 아니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워커 스레드 더 늘려줘도 됩니다. 예. 게다가 또 16개는 놀고 있기 때문에요. 하이퍼스레딩을 쓸 거냐 말 거냐라는 건 단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SQL 서버는 코어인지 하이퍼스레딩인지 모릅니다. 그저 SQL 서버는 하나의 스레드, 하나의 CPU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병렬 처리를 했을 때 그 병렬 처리를 처리하는 개별 스레드나 CPU가 동일한 성능을 내줄 것이다 라는 보장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뭐 똑같이 처리해 주겠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렬 처리가 일어나면 하이퍼스레딩을 쓰는 시스템에서 더 많은 부하나 더 많은 대기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OLTP 시스템이거나 병렬 처리 없다면요, 혹은 아주 작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이퍼스레딩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돈 문제지 않습니까? 라이센스도 걸려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가 되신다면 코어 베이스로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이퍼스레딩도 얼마든지 써서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고민은 필요하시다라는 거. 하드웨어 도입 단계에서 하셔야 되겠죠. 2008 R2부터 새로 나온 명령인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얼터 서버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CPU에 대한 어피너티를 지정을 해서 SQL 서버가 특정 CPU만 쓰도록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SP 컨피그에서 마스킹 하던 것이죠. 이제 그걸 대체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특정 누마 노드만 쓰도록 마스킹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아두셨다가 필요하시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2012에 두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Diagnostics Log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저거를 이해하시려면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SQL 서버 2012에 하나 알아두십시오.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가 새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SP_Diagnostics. SP 서버 Diagnostics. 맞죠? 예. 새로운 시스템 프로시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용도로 쓰시냐면 서버의 장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관리자 전용 모드로 들어가서 이 SP 서버 다이어그노스틱스를 돌리면 현재 시스템의 진단 상태를 뽑아낼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의해서 결과를 로그 처리하거나 관련된 옵션을 만들어내도록 지원하는 옵션이 2012에 새로 도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Always On 얘기 계속 했었죠. 그러면서 중간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만 페일오버의 기준이나 관련된 속성 값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2 버전부터 그 관련된 값들을 얼터 서버 컨피그레이션 명령에서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셨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프DB의 파일 개수 역시 이슈가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만 템프DB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할당 병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파일 스페이스, 글로벌 얼로케이션 맥과 같은 할당 정보를 처리하는 저장 구조에 할당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주로 대량 동시 사용자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작업들이 템프DB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할당해주는 작업,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일의 개수를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템프 파일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 개 몇 개요.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낭설들도 많았고 주장들도 많았고 얘기들도 많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CPU 수만큼 만들어준다. 그러면 80개요. 8개에서 시작한다. 전 어디에서 나온 근거.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CPU 25%를 잡아준다. 어디서 나온 근거. 그렇죠?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몰라요. 대충 그냥 잡아 쓰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키텍트인 밥 워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경험 기준으로 동의를 합니다. 밥 워드가 BMT를 한 내용을 보시면 템프 파일이 하나일 때랑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할당 문제, 성능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템프 파일 8개부터입니다. BMT의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밥 워드는 8개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더 늘려줘라 라고 하는 시작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추적 플래그 TF1118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뭐 좀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별도로 미루도록 하고요. 임시 테이블이나 테이블 변수 혹은 해시나 소트와 같은 워크 테이블을 사용하는 대량의 작업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성능 이득을 위해서 추적 플래그 1118번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런 문제를 경험을 하신다면요. 이거는 저런 경험이 발생한다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CPU 개수만큼 만들어줘라 라는 게 바버드의 결론이고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실제로 고객사에 가서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 할당 병목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할당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저걸 보시면 됩니다. 대기 중에 페이지 렛치라는 대기, 페이지 IO 렛치 아닙니다. 페이지 렛치라고 하는 대기가 2번 DB, 2번 DB가 템프 DB죠. 2번 템프 DB 쪽에 픽스드 페이지 번호입니다. 즉 특정 페이지로만 계속 페이지 렛치 대기가 발생을 한다면 할당 병목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저런 튜닝들을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뭔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장비에 실제로 전체 DB들을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요. 필요한 변경 작업들을 다 수행하고 실제로 서비스가 붙어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 한 달 뒤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한테 리포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좀 보도록 하시죠. 여담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윈도우즈 서버 2008 R2에 터미널로 접속을 해서 성능 카운터 로그를 새로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는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번엔 새로 추가적으로 카운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대략 한 100여 개의 카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추가해놓고 끝냈더니 카운터가 하나도 추가가 안 됩니다. 왜 이러지? 하고 다시 또 추가 버튼 눌러서 100개를 다 집어넣고 확인했더니 또 추가가 안 됩니다. 그걸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꽁술 썼습니다. 너무 많아서 안 들어가나? 몇 개씩 나눠봐야지. 그래서 몇 개씩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들어가더라고요. 예, 오른쪽 그림에 쭉쭉 잘 들어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두세 개 그룹을 남겨놨습니다.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예, 엉뚱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니 왜 제거 버튼이 저렇게 가깝게 붙어 있는 겁니까? 뭐 붙어 있어야만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런 버튼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물론 제 잘못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제거 이런 거면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흔한 정말로 제거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숭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열받아 가지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다시 또 했습니다. 3개씩 4개씩. 그리고 맨 마지막 작업을 할 때는 예, 정말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담입니다. CPU 사용률 변화 보시죠. 장비 업그레이드 하기 전 가장 피크치인 월요일에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최대 77%. 변경하고 나서 최대 17%, 평균 10%대입니다. 워커스레드 앞에서 이미 보셨죠? 그 이전에는 최대 워커스레드가 960개였었고요. 이제는 1472개. 이것도 디폴트로 잡힌 거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신 시스템에 최대 스레드가 몇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으며 피크 시간대나 부하 시간대에 스레드가 몇 개씩 만들어져서 돌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번씩 로그인이 느려진다거나 로그인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스레드가 풀인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나왔죠. 시퀀 서버를 설치를 하고 실제로 DB를 마이그레이션해서 서비스 스타트하기 전 상태, 시퀀 서버 설치만 한 상태의 2.86기가입니다. 물론 뭐 AWE랑 기타 등등등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스템이 쓰는 메모리는 14기가. 네, 도대체 누가 저거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별걸 다 뒤졌습니다. 작업 관리자 당연히 안 보이고요. 리소스 모니터 당연히 안 보이고요. 프로세스 익스플로러까지 했습니다. 프로세스 익스플로러에서 디버깅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 하려면 또 심볼 설치해야 되고 윈디비지에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범인을 찾지를 못했었는데 시스 인터널에 또 다른 유틸리티, 램맵이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예, 쟤를 땅 하고 돌렸더니 바로 범인이 나왔습니다. 예, non-paged 풀, 윈도우즈 사용하는 풀 메모리 중에 non-page, 말 그대로 페이지하면 안 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non-paged 풀 메모리가 무려 12기가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어디서 쓰는 메모리냐? 얘가 쓰는 메모리입니다. 커널과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 문제는 non-paged 풀은 물리적 메모리에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요. 결국은 저 12기가 커널이든 디바이스 드라이브는 누가 쓴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럼 누구냐? 어떤 DLL이 저걸 쓰고 있느냐라는 걸 알아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거기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시퀀 서버 하는 사람인데 예, 저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고객을 통해서 해당 하드웨어 벤더사에다가 이거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저거 누가 쓰는지.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하드웨어 벤더사에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예를 들어 뭐 그 안티바이러스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관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보입니다, 눈에 잘. 그래서 알아보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더니 역시 이제 고객의 반응, 가진 게 많으신 거죠. 아이 뭐 12기가 가지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안 알아보셨습니다. 예. 물론 저 알아볼 수도 있죠. 뭐 디버깅 걸고 다 하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또 거기까지 할 능력은 안 돼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누마 아키텍처, 누마 플랫폼을 쓰신다면 여러분이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QL 서버는 쿼리가 실행이 되고 CPU를 할당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동일한 누마 노드 안에서 CPU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신의 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에 있는 CPU, 그리고 CPU에서 사용하는 메모리까지 참조해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죠. 누마 노드 간에 다른 노드의 메모리를 참조하는 포린 페이지 혹은 뭐 원격 페이지 이런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묘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서 보셨던 코어 인포에 보시면 누마 노드 간의 액세스 비용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예, 같은 노드 0, 1, 2, 3 해서 같은 노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누마 노드를 참조하는 작업은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권장사항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능 카운터 중에 SQL 서버 버퍼 노드라는 성능 카운터 안에 각 노드당 0번부터 7번까지 8개의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사용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나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타겟 페이지. 각 누마 노드가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 380만 페이지 계산하시면 대략 30기가가 떨어집니다. 앞에서 저희가 계산 한번 해봤죠. 256기가 8개의 노드 나눠보면 대략 32기가씩 쓴다. 근데 저희가 거기서 메모리 좀 빼놨죠. 그래서 각 노드당 30기가씩 할당돼서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분할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입니다. 각 노드당 실제로 데이터가 할당이 되어서 쓰는 있는 공간들은 조금씩 틀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모리에 올라온 데이터가 쫓겨나지 않고 상주하고 있는 시간이죠. 메모리에서 직접 액세스가 가능한 데이터. 페이지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하는 카운터를 보면 대략 50만 초, 40만 초, 70만 초가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린 페이지, 즉 다른 누마 노드의 메모리를 참조하는 페이지의 양. 대부분의 노드가 0이고요. 그 중에 하나만 32페이지. 신경 쓸 필요도 없죠. 2개의 누마 노드가 대략 30만 페이지 정도를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면 한 3기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특정 두 노드에 대해서는 한 번씩 대량의 메모리를 참조해서 쓰다가 또 특정 시간이 되면 떨어졌다가 하는 일을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누마 노드를 쓰시고 대용량 메모리를 쓰신다면 반드시 저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플랜 캐시 역시 문제가 됐죠. 64비트 대용량 메모리. 64기가일 때 플랜 캐시 최대 메모리가 7.4기가를 썼고요. 에드혹이나 매개 변수 쿼리로 쓰는 SQL 캐시가 6.6기가대였습니다. 장비 변경하고 나서 대략 2배 정도가 커졌습니다. 플랜 캐시가 15기가. 그리고 SQL 플랜 캐시가 13기가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지 라이프 익스펙턴시 빨간색으로 지금 마킹한 것이 월요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평균 2480초였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고 나서 평균 18만 4천 초가 됐습니다. 예, 그 이전의 차트를 보시면 근무 시간대에서도 계속 메모리가 한 번씩 뚝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드웨어 변경하고 나서는 떨어지는 거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훌륭하죠. 저 정도 숫자면.
그래서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지냐면 초당 레이지 라이트 값. 레이지 라이트는 버퍼의 가용 메모리를 확보해야 될 때 내부 메모리를 쫓아내고 체크포인트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업그레이드 하기 전 상태에서 레이지 라이트가 초당 2.8회씩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드웨어 변경하고 나서 SQL 서버 올린 상태로 0.003 거의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메모리 훌륭하게 잘 적용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저런 수치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점, 이거 모르고 계시면 또 고생하실 수 있죠. 윈도우즈 서버 2003 메모리 64기가일 때의 페이지 파일, 가상 메모리 크기가 4기가대였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서버 2008 R2를 쓰시면 기본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물리적 메모리만큼 가상 메모리가 잡힙니다. 그럼 256기가짜리 장비면 C 드라이브에 가상 메모리로만 256기가가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저 장비에 C 드라이브에 SSD를 도입했다면, 그죠? 아깝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용도로 쓰려고 SSD를 산 건 아닌데, 그죠? 물론 거기에 싼 SSD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저 256기가를 정말 다 써야 될까? C 드라이브가 공간이 부족한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이즈를 더 조정하고 싶은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바버드와 같은 전문가는 반드시 매물적 메모리와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저 성능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페이징 파일이 어떻게 얼마나 쓰여지는지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운터들 중에서 중간에 두 개 보이는 거 있죠. 페이징 파일에 보시면 퍼센트 유시지랑 피크치가 있습니다. 그 페이징 파일의 사용량인데요. 예, 지금 사용 중인 걸 보면 전체 256기가에서 0.01%, 최대가 0.03%, 즉 한 8기가 씁니다. 예, 그러면 다 남아있는 공간들이 그냥 텅텅 비어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저 공간 줄여야 될까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역시 또 고객한테 제안을 드렸습니다. 262기가 줄일까요? 예, 뭐 한 30기가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똑같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놔두세요. 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역시 이제 풍부하신 분들은 더 여유로워지시는 것 같으십니다. 2008 R2의 가상 메모리에 대한 저 이슈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인데요. SQL 서버 2012에 메모리 관리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제 말을 안 믿으실까봐 원문 그대로 올린 겁니다. 맥스 서버 메모리의 기준이 이전에는 버퍼 풀의 사이즈를 지정한다라는 거였었죠. 앞에서 보셨던 SQL 서버 외부 메모리들, 스레드 메모리라든지 확장 프로시저라든지 단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 영역들을 저희가 지정하는 거였었거든요. 2012에서는 그 내용이 바뀝니다. 예,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크게 보면 결국 스레드랑 그리고 확장 스토드 프로시저처럼 외부 메모리로 쓰는 몇 가지, 한 두세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를 다 포함시킨 전체 메모리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2부터는 맥스 메모리 지정하시는 수식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거 감안해서 지정하셔야 되고 정같이 지정하시면 예, 메모리 다 못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누마에 관련된 지원 사항들이 더 향상됐다라는 것, 특히 8kg 이상의 페이지를 사용하는 쿼리와 작업들의 성능이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 때문입니다. SQL 서버 이전 버전은 버퍼 풀용의 8K용 페이지 쓰는 메모리 관리와 그 이상을 쓰는 메모리 관리가 분리되어서 따로 돌아갔죠. 그것이 다 하나로 돌아갑니다. 예, 페이지 사이즈와 관련 없이 단일 메모리 관리자로 돌아가게끔 아키텍처가 변경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시죠. 시간이 다 됐군요. 하드웨어 사이징 결정하실 때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입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윈도우즈와 SQL 서버 궁합 맞추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맞추시고요. 하드웨어 도입하실 때 최소한의 성능 테스트는 하십시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입하신 하드웨어에 어떤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설치상에 문제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최소한 체크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드웨어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하드웨어 문제다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모두가 공감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만큼의 고통을 담당자분이 다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도입하실 때 최소한의 성능 테스트는 하시는 것이 권장되고요.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성능에 관련된 수치를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야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해되시죠? 하드웨어나 윈도우즈 및 SQL 서버의 구성 튜닝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SQL 서버 설치할 때 제발 디폴트로만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게 공고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바꿔야 될 게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튜닝을 꼭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업그레이드 후에는 반드시 성능 모니터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시스템과 비교하는 작업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